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5부 선창. 벽에 등을 기대고 발을 뻗댄 채 반쯤 누워 얼숭얼숭 잠의 수령 속으로 빠져들고 있던 대부리는 봉선이가 문을 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뜨며 고쳐 앉았다. 아이고, 고단하신 모양인데 이부자리를 펴드릴까요? 봉선이가 방에 들어와 흰 무명 수건으로 얼굴에 물기를 죽이며 말했다. 아니요, 내가 그만 깜빡 졸았구먼. 대부리는 입이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뻗은 두 다리를 오그렸다. 봉선이는 경대 앞에 앉아서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른 뒤 미국 좌파점에서 산 분을 찍어 발랐다. 그녀는 화장을 하면서 거울을 통하여 다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는 대부리를 보며 희끔희끔 웃었다. 아우, 이부자리 펴드릴게. 한잠 주무셔요. 봉선이가 졸고 있는 대부리를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며 말하자 대부리는 다시 눈을 뜨고 상반신을 세웠다. 아니요, 술이나 좀 받아와. 대부리가 잠을 쫓으려고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고 눈에서 눈곱을 뜯어내며 말했다. 대낮부터 술이라니요? 봉선이가 대부리를 향해 돌아앉았다. 그녀의 얼굴이 해당화 꽃잎처럼 발그레하게 상기되었다. 술 좀 퍼마시고 한 잔 푹 자야 쓰겄어. 나 봉선이 방에서 잠 좀 자도 괜찮겠지? 한 달? 아니 10년이라도 주무셔요. 봉선이가 해당화 꽃처럼 흐드러지게 얼굴을 활짝 펴며 말했다. 그럼 냉큼 술버튼 받아오라니까. 아이고, 원 잠시만 기다리셔요. 그러면서 봉선은 다시 경대 쪽으로 돌아앉더니 가르마를 타기 시작했다. 대부리는 눈을 뜨고 앉아서 봉선이가 가르마 타는 것을 보고 있었다. 여자가 석경을 들여다보며 가르마를 타는 것을 본 지가 몇 년 만인가. 문득 말바우 어미의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 몹쓸 대풍창에 걸려 있으면서도 매일 아침 머리를 빗고 가르마를 탔다. 병세가 더해지면서부터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 같았으나 가르마 타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다. 구진포 참나무 숲속에 움막을 치고 혼자 있을 때도 그랬다. 그가 그녀의 밥을 가지고 움막으로 올라가 보면 그녀는 햇빛이 괜 골짜기의 웅덩이 물을 들여다보며 정성스럽게 가르마를 타고 있었다. 말바우 어미는 언젠가 가르마를 타다 말고 가르마 꼬챙이를 든 채 나는 머리에 가리매가 둘이라서 서방이 둘이라더니 참말로 그 말이 맞는갑요. 하고 말한 적이 있었다. 봉선이 혹시 쌍감이 아니요? 대부리가 불쑥 봉선이를 향해 묻자 그녀는 가르마를 타다 말고 돌아앉으며 내가 쌍가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고 놀라는 얼굴로 반문을 했다. 그렇구만. 봉선이도 쌍가매요. 무슨 말이에요? 쌍가매라서 일부 정신을 못하는 거로구만. 참
이상한 일이여. 내가 아는 여자들은 죄다 쌍가매뿐이니 원. 나 말고 또 누가 쌍가마여요? 봉선이가 가르마 꼬챙이를 경대에 놓고 대부리 쪽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따지듯이 물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대부리는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순영이도 틀림없이 쌍가마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쌍가마 있는 여자가 또 누구냐니깐요. 봉선은 약간은 호기심에 휘감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은근히 투기를 느끼며 다그치듯 물었다. 봉선이 자네까지 네 사람째여. 대부리는 푸실푸실 웃으며 말했다. 나까지 네 사람째라고요? 그렇다니까. 어미나, 참말로 그래요? 허이, 내가 뭐 그런 거짓말을 하겠는가? 대부리의 말에 봉선은 잠시 고개를 외로 사리고 입을 삐죽거렸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는 다시 대부리의 무릎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어떤 여자들이었는지 말 좀 해주셔요. 봉선이 말고 쌍가마 있는 다른 새 여자들 말이에요. 냉큼 술이나 좀 받아오라니까 그러는구만. 새 여자들 이야기부터 해주세요. 봉선은 사뭇 앙탈을 부리듯 하였다. 술버튼 받아와. 사내가 그런 마음 아픈 이야기를 어째 맨정신으로 걷는가? 술 받아오면 해주시죠? 이 여자가 곰팽이 핀나무를 삶아 먹은 남 왜 그리 못 믿어? 그제야 봉선이는 왼손으로 치맛자락을 휘어잡고는 쌩한 바람을 일으키며 밖으로 나갔다. 봉선이가 나간 뒤에 대부리는 벌렁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고 허탈하게 웃었다. 그는 갑자기 순영이를 만나고 싶었다. 만나서 그녀도 쌍가마인가를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철도가 트였으니 서울까지는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틀 동안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것보다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가서 순영이나 만나보고 오는 것도 좋을 듯 싶었다. 그가 제물포로 내려와 버린 이후 만민공동회의 동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궁금했다. 대부리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세상과 담을 쌓고 한 영감네 미곡전에서 마발이 호위꾼 노릇이나 하고 사는 것이 너무도 하잘것없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요리집 계집이나 끼고 아까운 세월 다 보내고 말 것만 같았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뿌질뿌질 간장이 끓어올랐다. 당장 서울로 올라가서 한바탕 휘젓고 싶었다. 이 난세에 벌레만도 못한 목숨 구차하게 살아남으려고 죽은 듯 은신하고 있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대부리는 다시 벌렁 들어 누웠다. 다 부질없는 생각인 듯 싶었다. 세상 일에 눈을 뜨면 뜰수록 심사만 더 사나워지고 살기만 더 고달픈 것을 어찌하랴. 그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대부리가 울적한 심사를 달래지 못해 몇 차례인가 앉았다 누웠다 하는 사이에 봉선이가 술상을 받쳐들고 들어왔다. 에라 이 빌어먹을 세상. 다 잊고 술이나 퍼마시고 잠이나 자자. 대부리는 봉선이가 술상을 놓기가 바쁘게 술병부터 집어들고 사발이 철철 넘치도록 가득 따랐다.
그는 거푸 두 사발을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쫙 비우고 나서 손으로 입 가장자리를 훔쳤다. 아이, 어서 쌍가마 여자 이야기 해주셔요. 봉선이가 잔을 채우며 보채듯 말했다. 대부리는 봉선이가 한사코 쌍가마를 가진 세 여자들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보채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 술잔만 목구멍 속으로 거푸 털어 넣었다. 기실 그는 괜히 지나간 일들을 들쑤셔 마음 상하고 싶지가 않았다. 왜 꼬리를 빼셔요? 봉선이가 술병을 쥐어짜듯 마지막 한 방울까지 사발이 넘치도록 따라주며 말했다. 꼬리를 빼다니 내가 꼬리가 긴 잔나비라도 된단 말이여? 대부리는 반쯤 찬 술사발을 들어서 입가로 가져가며 눈웃음을 쳤다. 에이, 쌍가마 가진 여자들 이야기 말이여요. 봉선이가 눈을 흘기며 주먹을 쥐어 대부리의 무릎을 툭 쳤다. 아, 참, 그 이야기. 술 한 병만 더 사와. 그러면 쌍가마 가진 세 여자들이 아니라 가매가 셋인 여자 이야기도 해줄 테니까. 대부리는 빈 술잔을 상위에 소리가 나게 놓으며 부실부실 웃는 얼굴로 봉선이를 보았다. 가마가 셋인 여자도 있어요? 있다마다. 아, 그 여자는 팔자를 3번이나 고쳤다더구만. 그래, 그 여자는 언제 만났어요? 어허이, 냉큼 술 한 병만 더 받아온다 치면 죄 이야기를 해준다니깐. 대낮에 웬 술을 그리 마시려고 하세요? 술을 퍼마시고 세상사 다 잊어불고 통잠을 자고 싶다니까 그러네. 뭔 참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래야 술을 받아오겠어요. 봉선이는 그러면서 대부리에게서 몸을 돌려 옆으로 돌아앉아 버렸다. 허허이, 술 한번 얻어먹기 힘드는구만 그려. 대부리는 아직 취기가 오르지 않았다. 그는 닭배기 한 병쯤으로는 겨우 갈증을 가라앉힐 정도밖에 안 되었다. 짝귀에 말맞다나 떠돌이 10수년에 느는 건 주량뿐인 듯 싶었다. 아댕큼 한 병 더 받아와. 대부리가 발로 봉선이의 엉덩판을 가볍게 밀어붙이듯 차며 윽박 지르는 말투로 재촉을 하였다. 2병을 받아올 테니 미리 이야기부터 해주셔요. 육회도 만들어 올게요. 봉선이가 다시 돌아앉으며 해실해실 엉너리를 떨었다. 허허이, 참. 어서 해주세요. 무엇을 해? 쌍가마 여자 이야기. 다 대졌어. 죽다니요? 내 품에 안겼던 쌍가마 여자들이 다 되져버렸다니까. 새 여자가 다 죽어요? 그래요. 왜요? 왜 죽었어요? 봉선이가 바짝 다가앉으며 다급하게 물었다. 한 년은 물에 빠져 돼지고 또 한 년은 문둥이가 되어 돼지고. 대부리는 말끝을 흐리며 얼핏 말바우 어미를 떠올렸다. 그녀가 여태껏 하늘 아래 살아서 숨쉬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세상에. 봉선이는 혀를 차며 슬픈 얼굴로 대부리를 가깝게 들여다보았다. 푸실푸실 웃기만 하던 대부리의 얼굴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잠시 머물러 있었다. 또 한 여자는요? 또 한 여자는 어찌 되었어요?
봉선이는 여전히 슬픈 얼굴을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부리는 잠시 망설였다. 순영이는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 비록 그녀가 이 땅에 살아있다고는 해도 그의 가슴 속에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순영이는 하야시 때문에 조선 여자로서 생명이 다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또 한 년은 외놈의 칼에 맞아서 되졌어. 대부리는 그렇게 말하고 나니 되레 마음이 후련해졌다. 외놈의 칼에 맞은 죽은 여자도 있나요? 봉선이가 믿지 못하겠다는 듯 큰 눈을 더 크게 뜨고 넌지시 물었다. 있다 마라. 물에 빠져 죽고 문둥이가 되어서 죽고 외놈의 칼에 맞아 죽고 무신 팔자들이. 그러면서 봉선이는 가볍게 한숨을 토하는 것 같더니 그럼 가마가 셋인 여자는요? 하고 물었다. 하나 대부리가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머릿속에 남은 여자는 더 없었다.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상반신을 좌우로 천천히 흔들면서 가마가 셋인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거짓말을 해줄까 하고 궁리를 짜보았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난초의 얼굴이 잘 익은 복숭아 빛깔로 선명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난초의 가마가 몇인지를 모르지 않는가? 혹시 난초도 쌍가마일까? 대부리는 제발 그렇지 않기를 빌었다.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쌍가마 머리일지라도 난초만은 하나의 가마이기를 진심으로 빌었다. 가마가 셋인 여자는 어째냐니깐요. 그 여자는 앞으로 만나게 될 걸세. 앞으로 만나게 되다니요? 서로 언약을 해둔 여자가 있나요? 아이 사람아, 나는 언약을 해놓고 만나는 사람이 아니네. 내 팔자 소관대로 그때그때 만나면 만나는 거지. 그런데 제게는 걱정이 생겼네요. 걱정이 생기다니. 대부리는 눈을 뜨고 좌우로 흔들던 상반신을 바로 세우며 물었다. 네 번째 쌍가마 여자는 어찌 죽을까 하고요. 참 그렇구만. 저는 어찌 죽을까요? 어찌 죽어드리면 좋을까요? 죽어줘? 누구를 위해? 서방님을 위해서요. 불에 타서 죽으리까? 목을 메고 죽으리까? 죽는 것이 무섭지 않는감? 서방님의 팔자에 이 몸이 죽게 되어 있다면 피할 수 없지 않겠어요? 어찌 그것이 내 팔자라고만 할 수 있겠나? 자네 팔자지. 서방님 팔자가 제 팔자이고 제 팔자가 서방님 팔자이옵니다요. 허허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누? 처음 만난 날부터요. 이 사람아, 죽기 싫거든 앞으로 나와 인연을 끊게나. 팔자도망은 도간에 들어도 못한다 하지 않아요. 팔자 타랑 그만하고 약조대로 술이나 사오소. 대부리는 튕겨내듯 말하고 앉은 걸음으로 뒤로 물러나 다시 아랫목 벽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쭉 폈다. 봉선이는 하는 수 없이 빈 술병을 들고 방에서 나갔다. 그러나 그녀가 술 2병을 받아들고 다시 들어왔을 때 대부리는 구들장이 들썩거리도록 코를 골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대부리가 잠에서 깼을 때는 방 안에 석유 등잔불이 켜져 있었다. 벌떡 일어나 보니 봉선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죽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마당에는 송곳 하나 박을 틈도 없이 무거운 어둠이 괴어 있었다. 잠을 얼마나 잤는지 온몸의 뼈마디가 쇳덩이에 눌린 듯 무지근했다. 방 윗목에는 상보를 덮은 상이 차려져 있었으며 맛깔스러워 보이는 반찬이며 숟가락이 차분히 정돈되어 있었다. 먹음직스러운 육회 접시 한가운데 달걀 노른자위가 동그랗게 얹혀 있었다. 대부리는 우선 술병을 들어 사발에 따라 쭉 들이켜고 육회의 노른자위를 버무려 한 입 입에 넣었다. 봉선이는 상을 차려놓고 요릿집으로 간 모양이었다. 대부리는 육회를 안주로 술 한 병을 다 비웠다. 그래도 배가 고파 아랫목 이불 밑을 더듬어 보았더니 보시기 뚜껑을 덮어놓은 흰 쌀밥이 아직도 뜨뜻했다. 다시 밥을 먹어 치우고 무김치국을 후루룩 마셨다. 그는 봉선이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다. 미워할 수 없는 여자였다. 그녀는 마치 한 10년쯤 같이 살아온 부부처럼 따뜻한 데가 있었다. 대부리한테 마음 씀씀이도 나무랄 데 없거니와 나이는 많지 않아도 산전수전 다 겪어본 여자답게 마음도 컸다. 처지가 그렇게 고달프면서도 천덕을 떨지도 않고 언제나 사는 것이 즐거운 듯 싶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포실해지면서 자꾸만 농짓거리를 하고 싶어졌다. 봉선이의 고향은 송탄이라고 하였다. 10년 전 흉년으로 식구들이 굶어 죽게 되자 늙은 도공한테 송아지 한 마리 값에 팔려갔다가 1년 만에 저만이가 병들어 죽어 평택의 어느 점막에 가 있다가 개학 무렵에 재물포까지 흘러들어왔다고 하였다. 그녀는 10년 전 늙은 저만이한테 팔려 나온 이후 한 번도 고향집에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였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딸을 팔아버린 부모가 원망스러워서라기보다 딸이 5이나 되는 터에 그 꼬락서니로 집에 찾아가봤자 아무도 그녀를 반겨줄 것 같지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대부리는 봉선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노루목 양진산에 종으로 있다가 풀려나왔을 때 땅 한 떼기 없이 종문서만 달랑 찾아가지고 나와 살아갈 길이 막연하게 되자 어린 딸들을 팔아버리고 나서 슬피 울던 불쌍한 종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문득 고향 생각에 마음이 흥건히 젖었다. 대부리는 상보를 덮은 상을 윗목으로 밀친 다음 석유 등잔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다. 봉선이가 돌아와서 그가 가버린 것을 알면 실망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봉선이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하룻밤을 새우고 싶지는 않았다. 대부리는 소리나지 않게 조용히 방문을 닫고 집신을 찾아 꿰었다. 그리고 살금살금 헛간 모퉁이를 돌아 문간으로 나와서 조용히 대문을 열고 고사스로 나왔다. 대부리와 짝귀가 재물포 한 영감내 미곡 마발이 호위꾼 노릇을 한 지도 어느덧 몇 해가 훌쩍 흘러가 버렸다. 그동안 그들은 고향에 내려간다 하고
육자백이 사설 외듯 하면서도 그냥 재물포 바닥에 퍼지르고 눌러앉아 지내고 있었다. 그 무렵에는 한 영감이 거느린 미상들과 권만길의 미상들 간에 걸핏하면 싸움이 벌어지곤 하는 판이라 미공 마바리의 호위꾼 노릇하기도 여간 힘겨운 것이 아니었다. 한창 곡식을 실어내오는 늦가을부터 초겨울 사이에는 거의 매일 호위꾼들 사이에 박이 터지도록 싸움이 벌어지곤 하였다. 그날도 대부리와 짝귀는 재물포와 지척지간인 대야에서 권만길내 미상의 호위꾼들과 시비가 벌어졌다. 대부리와 짝귀는 권만길의 미상이며 그의 처가 붙인 오서방과 대야에서 잡박 마주치게 되었으며 오서방은 몇 년 전 대부리한테 당한 분풀이를 하려고 호위꾼들을 앞세워 시비를 걸어왔다. 대부리는 참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드세게 나오자 오서방이 거느린 3명의 호위꾼들을 두들겨 패주고 홧김에 오서방까지 메어치고 돌아왔던 것이다. 대야에서 돌아온 대부리는 혼자 봉선이한테 가서 삭신이 물커지도록 몸을 풀고 밤이 깊어져서야 휘적휘적 쌀이째 주막으로 향했다. 세간 창고에서 푸르스름한 불빛이 찬바람에 오르르 떨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밤의 바닷바람이 송곳 끝처럼 날카로워졌다. 이젠 겨울이 다 된 듯 싶었다. 바람의 날카로움으로 가을이 끝났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눈이라도 술술 무너져 내리려는지 밤하늘엔 별 하나 돋아나지 않았다. 별이 빛나지 않는 밤은 온 세상이 마치 깊은 동굴송처럼 음산하게 가라앉아버린 기분이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영원히 반짝이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도 깊은 동굴 속처럼 음산해질 것만 같았다. 대부리는 턱끝을 바짝 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간절하게 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걸었다. 그가 이처럼 별을 기다려 본 적은 여태껏 단 한 번도 없었다. 그에게 별은 때때로 밤길을 걸을 때만 필요했던 것이었다. 그가 동학도였을 때 밤에 길을 잃고 헤맬 경우 별을 보고 방향과 시간을 알아냈으며 낮에 깊은 산속에서는 나무의 가지가 많이 자라는 것을 보고 방향을 알아내곤 하였다. 깊은 산속에서 방향을 잃었을 때 나뭇가지들이 길게 뻗은 쪽을 따라가면 어김없이 남쪽 방향이기 마련이었다. 대부리는 세관 창고를 돌아 쌀이째 쪽으로 올라갔다. 세관청 뒤쪽 낡은 건어 창고 앞을 지날 때 문득 그의 귀에 단소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단소장이 전서방이 그리웠다. 일본인 조개의 거리로 들어서자 행인들이 북적거렸다. 대부리는 대불 호텔 앞에서 칼을 찬 일본 낭인들을 여러 명 보았다. 낭인들은 두루마기같이 훌렁하고 긴 옷에 칼을 차고 외나막신을 끌며 대여섯 명씩 떼를 지어 다녔다. 대부리는 거리를 휘젓고 다니는 야쿠자라고도 하는 이들 낭인 패거리들을 볼 때마다 눈심지가 빳빳해지면서 온몸의 피가 곤두박질 치는 것만 같았다. 중전 시해 이후
한동안 이들의 모습이 뜸해진 것 같더니 요 근년에 다시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들은 긴 칼을 차고 다녔으며 어떤 놈은 육혈포를 갖고 있기도 하였다. 서울과 제물포에는 개항 이후에 이들 낭인들의 제세상을 만난 듯 현해탄을 건너왔다. 일찍이 서울에서는 구마모토현 출신의 낭인패들이 한성신보 사장 아다찌를 괴수로, 그리고 아다찌와 동양인 사사 타나카를 부장으로 하고 휘하에는 한성신보 주필 구니토모, 기자 기구찌, 사사키, 요시다 등을 중심으로 뭉쳐 있었다. 한성신보사의 낭인패들 외에도 국소주의적 일본 민간 낭인 단체인 현양사, 간도 자유당의 낭인패들이 집단을 이루고 조선에 몰려와 있었다. 제물포에 있는 일본인 회사마다 이들 현양사의 낭인 패거리들은 고용하고 있었으며 장사가 잘 되는 조선인 상회가 있으면 그 앞에서 얼씬거리면서 장사를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대부리는 한 패거리의 낭인들을 보자 은근히 걱정되는 것이 있었다. 쇠불곡의 권만길이가 워낙 외놈들과 가깝고 낭인 패들과도 잘 어울리는 판이라 한영감 내 미곡상 호위꾼들을 닥달하기 위해 낭인들을 앞세워 어쩌나 싶었다. 낭인단체 현양사는 서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이 모여 사는 개항지마다 지부를 두고 일본인들의 일속을 위해 이리저리 팔려 다니기까지 하였다. 대부리는 이런저런 걱정을 씹으며 쌀이째 주막으로 올라왔다. 밤이 깊었는지 주막 앞 등불까지 꺼져 있었다. 인기척을 죽이며 불빛이 흘러나오는 골방으로 들어서자 짝귀가 콧구멍만한 방안을 서성대다 말고 대부리를 향해 벌컥 화를 냈다. 아니, 자네는 모르고 이제야 오는가? 짝귀가 그답지 않게 화를 내는 바람에 대부리는 할 말을 잃고 잠시 멀뚱히 서 있기만 하였다. 사람이 강단이 있어야 돼. 사내는 행동거지를 분명히 해야 쓰는 거요. 대부리는 짝귀가 무엇 때문에 아닌 밤중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이 있었남요? 대부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해가 떨어지기 전부터 막보 한영감이 자꾸 난리여. 또 뭐 땜시 쳐줘요? 내가 그걸 어찌 알아? 석양에 장서방이 주막까지 와서 자네를 기다리다가 돌아갔는데 조금 전에 또 왔다 갔단 말이여. 한영감이 재물포 바닥을 다 뒤져서라도 자네를 찾아오라고 부르령을 냈다는디. 장서방도 뭐 때문인 줄 모릅니까? 몰라. 뜬금없이 왜 또 찾을꼬? 대부리는 떨떠름한 듯이 뒤통수를 극적거리며 말했다. 자네 보니까 봉선인연한테 푹 빠졌구만. 그녀는 팔자가 쇠코 모양 드세게 생겼으니까 상종을 말라니까. 그나저나 한영감이 왜 찾지요? 가보면 알 것 아니여. 밤이 늦었는데 어디를 가요? 대부리는 그러면서 마음 편하게 벌렁 누워버렸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난 대부리는 서둘러 선창거리 한영감네 미곡전으로 갔다. 한영감이 간밤에 장서방을 2번씩이나 쌀이째 주막에 보내 대부리를 불러오라고 했는지라 이제야 얼굴을 내민다고 꾸중들을 것을 각오하고 대부리는 미곡전 지게문을 지나
안마당으로 들어섰다.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한 영감은 벌써 일어나 일하는 사람들을 제쳐두고 마당을 쓸고 있었다. 대부리가 들어서자 한 영감은 빗질하던 손을 멈추고 허리를 폈다. 벼락 같은 꾸중을 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영감은 대부리를 보더니 자네 왔구만 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저께부터 찾으셨다는디 이제서 와서 죄송합니다. 대부리는 꾸중을 듣지 않은 게 되레 마음이 무거웠다. 자네하고 긴히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서 한 영감은 빗자루를 마당에 놓고 안채로 들어가며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였다. 대부리는 한 영감을 따라서 안치의 큰 사랑으로 들어갔다. 앉게. 한 영감이 말뚝처럼 서 있는 대부리를 향해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했다. 대부리는 그를 대하는 한 영감의 태도가 갑작스럽게 부드러워진 것에 은근히 놀라고 있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고양이 쥐보듯 닥달을 하던 그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대부리를 바라보는 눈길까지 명주실처럼 부드러워진 것이 아닌가. 나는 자네가 그런 사람인 줄을 몰랐었구만. 한 영감은 담배통에 불을 붙여 삐역삐역 빨아대며 밑도 끝도 없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대부리는 궁금했다. 알고 봤더니 바로 자네였어. 그러면서 한 영감은 대부리를 향해 의미 있는 미소를 입가에 가득 말아 올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개득을 못하겠구만요. 자네가 바로 지난날의 하야시 놈을 쪽배에 태워서 재물포 앞바다에 띄운 정본인이라면서. 한 영감은 말을 끝내고 나서 한바탕 소리내어 웃었다. 대부리는 그제야 이빨 사이로 바람을 뱉듯 피식 싱겁게 웃었다. 그것도 모르고 대관줄 그런 담대한 사람이 누구일까 했었지. 뭔가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원참 내 집에 있었는데도 여지껏 몰랐구먼. 그러나 순간 대부리는 걱정이 되었다. 그 때문에 한 영감이 대부리를 쫓아내지는 않을까 싶은 거였다. 다만 약간 마음이 놓인 것은 한 영감이 대부리를 대하는 태도가 예사롭지 않게 부드러워졌다는 것뿐이었다. 그 얼마나 통쾌한 일인가. 그런 자네가 우리 미국전에 있다니 자랑스러우이. 그제야 대부리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푹 내쉬었다. 한 영감이 그를 쫓아내지 않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내 그동안 자네를 몰라보고 암튼 미안하이. 한 영감은 오달진 웃음을 가득 머금은 채 말했다. 송구스럽습니다요. 이 사람아, 무슨 소리요? 보통 사람으로 감히 엄두나 낼 일인가? 그래서 내 어저께부터 자네를 찾은 것은. 한 영감은 말을 하다 말고 대부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 영감은 대부리한테 고향은 어디이며 어떤 연유로 제물포에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었느냐고 저저히 물었다. 대부리는 대답을 하기 전에 얼핏 한 영감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그에게만은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한영감에게 그가 영산포에서부터 제물포에 오게 된 경위를 대충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면 그렇지. 한영감은 커다랗게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싶었다. 자네가 통학당이었구먼. 한영감은 혼잣말처럼 말했다. 대부리는 잠자코 있었다. 그렇다면은 가족은 다 어디 있는가? 고향에 있습니다요. 장가는 들었나? 아직 미장가옵니다. 봉선이는 어찌 알게 되었는가? 저 요리집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습지요. 허허, 그러고선 피부치가 된다고? 내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구만 그려. 한영감은 밉지 않게 대부리를 흘겨보며 컬컬하게 웃었다. 자네 지금 쌀이째 주막에서 기식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웅신청에 들어가려다가 받아주지 않기래 임시로 오다가 자네 우리 집에 와 있게나. 그려 빈 방도 있으니. 말씀은 고마우나 실은 뭔가? 같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짝귀 말인가? 그렇습니다요. 주인은 고향을 떠나온 이후로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구먼요. 오랫동안 의형제를 맺고 마음 변치 않고 살아온 것을 보니 자네들 맘씨가 무던한 것 같구만. 한영감의 말에 대부리는 연신 머리만 조아릴 뿐이었다. 그렇다면 두 사람 다 우리 집에 와 있게나 그려. 말씀은 고마우나 폐가 될 것 같아서. 폐랄 것 없네. 그러고 내 자네한테 다른 일을 시켜볼까 하는데 자네 생각이 어떤지 알고 싶구만. 무슨 일인데요? 자네한테 마발이 호위꾼을 시킬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대부리는 한영감의 마음속을 헤아릴 바 없어 답답하기만 했다. 자네 말일세. 그동안 우리 집에 있으면서 쌀 장수 경험도 어지간히 쌓았을 터이니 미상을 한번 해보지 않겠는가? 미상이라고쇼? 그래, 돈은 내가 대줄 테니 헐헐 돌아다니면서 미국을 사서 내게로 붙이면 되는 거야. 이문에서 2알씩 자네한테 떼어주겠네. 2알이라면 결코 적은 이문이 아닐세. 어쩔 텐가? 내 자네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다네. 돈은 내가 대주겠네. 많지는 않아도 제게도 돈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 자네 돈이 얼마나 되는가? 150원 정도 됩니다요. 쌀 10가마니 값도 못 되는구먼. 한영감은 짜짜시 대부리를 바라보았다. 대부리가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왜 한영감이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가였다. 그가 알기에 한영감은 이익이 없으면 콩 한 조각도 나누어 주지 않는 인색한 사람이었다. 대부리가 예전에 하야시를 쪽배에 태워 재물포 앞바다에 뛰어보낸 일로 이만큼 큰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어르신께서 저 같은 무지렁이 뜨내기를 왜 도와주시려고 하시는지요? 대부리는 끝내 궁금한 것을 묻고 말았다. 다른 뜻은 없어. 그냥 자네의 남자다운 담대한 배짱이 마음에 들었어. 꼭 젊었을 적
나 같아서 나도 말이지. 쌀장수가 안 되었으면 자네 모양으로 동학꾼이 되었거나 여기저기 구름처럼 떠돌아댕기는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했을 거요. 한영감은 자기가 한 말에 기분 좋게 웃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지금은 미국 장사밖에 할 것이 없네. 외놈들이 있는 대로 쌀을 자기 나라로 사가고 있으니까 요새는 쌀이 없어서 팔아먹지 못하는 형편일세. 그러니 내 말만 믿고 미상을 한번 해봐. 훗날에 내 말할 때가 있을 것이지. 마발이만 하고 굴리고 댕기면서 미국을 사서 재물 것까지만 싣고 오면 돈이 남게 돼 있어. 자네 독단으로는 어려울 테니 이 한 대도 미국전에 딸린 미상이 되는 거여. 배짱도 있고 수완도 쓸만하니 몇 년 안 가서 힘을 잡을 게야. 저는 큰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없구만요. 돈 벌 생각이 없다니? 한영감은 순간 실망한 눈으로 대부리를 쓸어보았다. 돈을 벌어서 못옵니까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디요. 돈을 벌어봤자 나라가 망하면 벌어놓은 돈도 몽땅 외놈들 차지가 될 거로구만요. 이 사람아.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겠네 원. 나라는 나라고 우리는 우리 아닌가. 나라가 망한다고 우리까지 망하란 법이 있던가. 세상이 어수선할 때가 돈 벌기에는 좋은 것일세. 자네는 그래 나라꼴 한탄만 하고 뜨내기로 평생을 어영무영할 셈인가. 더욱이 미상은 싫구만요. 그건 또 왜? 쌀이 일본으로 나가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요. 이 땅의 가난한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판에 외나라로 쌀을 내보내다니 분통이 터지는 일이죠. 종당에는 이 나라에서 나는 쌀 몽땅 뺏기고 우리는 쌀 구경도 못하게 될 거구만요. 대부리의 말에 한영감은 화가 난 듯 대통을 거칠게 노쇠 화로에 두들기며 담뱃재를 떨었다. 그러고 나서 한심한 눈으로 대부리를 보았다. 참 별난 놈이로구만. 한영감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이 끌리는 젊은이를 발견하고 큰 마음 먹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거절을 당하고 나니 심히 심사가 뒤틀린 거였다.